안녕하세요. 거머리보다 못한 징글징글한 인간들을 삶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린 여자입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 남에게 빌붙지도 말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도 말고, 이왕 살다 가는 인생이라면 깔끔하게 살다, 깔끔하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사람이 잘해주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누군가의 양보를 또 누군가의 선의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에도 잠시 눌러 앉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상 트럭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지갑이 얇을 수밖에 없는 고시촌, 원룸촌, 그리고 대학가와 학원가를 위주로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맛있게 핫도그를 만들면 옆에서 어머니가 포장을 하고 어린 전 부모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부모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찾아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10대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었어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부터 시작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추운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아버지의 핫도그 트럭은 공부를 하느라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내느라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작게나마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그란 안경을 끼고 책가방을 맨 한 여학생이 핫도그 하나를 사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마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루가 다 끝났다는 기분이 안 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핫도그를 사 먹으면 그제서야 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저녁 이 시간에 여기 이곳에 찾아오는 게 저의 일상이 됐나 봐요. 아저씨, 아주머니, 늘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 그대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게, 또 어떤 누군가에겐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가게, 그리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 덕에 저희 가게는 어느새 행복을 파는 핫도그 트럭이라는 별명이 붙어 동네에서 꽤나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여기 핫도그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오다 가다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먹어보자네. 사장님 5개만 줘봐요. 이거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사가던데 어른들 입맛에도 잘 맞겠죠? 아유 물론이죠 손님. 저희 핫도그는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직원분들이 만족하고 드실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아버지 가게는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쯤 트럭이 아닌 건물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과 대출금을 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앉아서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죠.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선 손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어요. 자, 이제 가게도 넓어졌겠다. 장사도 잘 되고 많은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들러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면서 더 힘내보자. 우리 가족 파이팅! 아자아자! 그리고 전 어릴 적부터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옆에서 핫도그를 만드는 것도 구경을 하고 새로운 핫도그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부모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적성에 참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턴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니 저절로 매출도 늘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20대 중반이 됐을 무렵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구해야 할 것 같아. 다른 곳을 보니까 한두 명 정도는 다 두고 있더라고. 확실히 입소문을 타고 나니까 사람이 몰리는 시간땐 3명 있어도 힘들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구해보자. 그렇게 저희 가게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연락을 했고 괜찮다 싶어 뽑아놓으면 하루 아니면 반나절 정도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도망을 가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런 인력난 속에 찾아와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아버지께선 남편의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내일 모레 서른이네. 이 정도 나이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을 다녀야지. 뭐하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네, 지금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따려고 공부 중인데 남는 시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뭐든 열심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와, 아이 공부를 하기도 바쁠 텐데 그 틈에 아르바이트까지? 성실함 하나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겠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려는 게 보여서 딱 마음에 드는구만. 좋아, 일은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해. 그렇게 채용된 남편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밝고 긍정적이기까지 한 남편을 부모님께서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남편을 매일같이 일을 하며 얼굴을 보니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남편은 원하던 공기업에 합격을 했고 저는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합격 소식을 전한 남편은 제게 반지를 내밀며 한쪽 무릎을 꿇고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수 있을까 기다렸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지혜야, 나랑 결혼하자. 너 하나만큼은 정말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두말할 것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빠 핫도그 가게도 나날이 번창해 나갔고 체인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죠. 시부모님은 절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는데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남동생, 즉 저의 시동생이었어요. 당신 동생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오늘 같이 밥 먹는 줄 알았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온다더니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방 안에서 무척이나 꼬질꼬질한 행색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막 자다 일어난 듯 까치집이 지어진 머리하며 침자국하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동생은 하품을 하다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말이 짧다. 인사해. 네 형수 되실 분이셔. 아, 맞다. 오늘 인사운동 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시동생은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았고 아버님은 그런 시동생의 모습을 보며 그저 혀만 찌릿 차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동생 앞에 밥과 국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짜증을 부리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 엄마. 왜 오늘 같은 날 고기 반찬이 없어? 갈비찜 없어? 갈비찜? 나 갈비찜 엄청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안 했어? 그냥 있는 반찬으로다가 먹어. 갈비찜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뭔가 시모가 시동생을 굉장히 어르고 달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것 같았달까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내 동생 보고 많이 놀랐지? 사실 내 동생 몇 년째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예전에 장사를 했었는데 그게 쫄딱 망하고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이후부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 아버지도 참 답답해 하시는데 어머님 그런 동생 불쌍하다고 아무 말 없이 챙겨주고만 계셔. 뭐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마. 명절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 꼬질꼬질한 행색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뭐 백수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거지 시동생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고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행복 틈에서 딱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 전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도련님, 저도 이번 달에 나갈 돈이 많아서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원래 돈 거래 안 하는 게 맞아요. 돈이 필요하면 취업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세요. 그럼 돈 빌릴 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우리 형수님 진짜 구두쇠다, 구두쇠. 알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보죠, 뭐. 시동생은 매번 이렇게 제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편한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이런 부탁이 계속되니 저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락 오면 그냥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쥐어주고 입 닫게 만들어버려. 귀찮잖아. 그 정도 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나도 가끔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면 그냥 20,000원 정도 보내줘 버리고 말어. 돈 이거밖에 없다고. 당신도 그렇게 대답하면 아무 말도 못할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고 말을 했지만 빌려주게 되면 시동생의 버릇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후 시동생이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고요? 매번 저희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칭얼거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먹고 놀기 바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시모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은 상호 간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동생은 조금도 준비가 안 되어 보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우선은 동서될 사람이 시댁에 인사를 와 있는 상태라고 하기에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가게가 쉬는 날이기도 해서 저와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건지 운전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 도련님,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좀 의아하네. 뭐 일단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지. 남편과 전 궁금증을 가득 안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동서의 얼굴을 보고 저는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어요.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한 건지 눈은 판다 같았고 입술은 꼭 쥐가 잡아먹은 것 같았거든요. 우선 당황스러움을 감추고서 인사를 한 다음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라면서 궁금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얼굴이 어려 보여서. 올해 27이에요. 어머, 27이 아직 한창 때네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 게임에서 만났어요. 채팅하다가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재미삼아 만날래? 했는데 진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에서 얘기할 때보다 더 재밌고 잘 맞는 거예요. 오 마이 갓이라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종종 게임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몇 번 접한 적이 있었지만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날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동서의 대답에 많이 당황스러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대답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이유가 뭔데요?
궁금하네요. 저희한테 소중한 축복이 찾아와 줬거든요. 소중한 축복이요? 네, 저 임신했어요. 6주 차래요. 태명은 또보기. 뱃속에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오빠가 절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너무 듬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고 책임을 지는 건 듬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은 아직 직장도 없고 경제 활동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고 또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래요? 당장에 아이 태어나면 같이 살 집은 있어요? 기저귀 값은, 분유 값은 또 어떡할 건데요? 결혼식이야 어차피 안 올리기로 했고 집이야 뭐 월세방을 얻든 전셋집을 얻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정 안 되면 너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니? 그거 내어줘도 되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저런 말을 꺼낼 수가 있는지. 누가 보면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를 아예 맡겨놓은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나서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신 지금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알아? 애들 집이 당신 집도 아니고 뭘 그렇게 당연한 듯 이야기를 해? 아니 누가 꼭 데리고 살랬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지. 어차피 방 하나 남으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 내어주는 것도 방법이잖아. 내 말이 틀렸니? 저희 지금 쌍둥이 키우는 것도 벅차요. 게다가 예비동선 아기까지 가진 상태인데 그 상태로 저희 집에 들어온다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엄연히 저희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집을 누군가한테 파는 것도 남는 방을 내어주던지 창고로 쓰던지 하는 것도요. 어머니께서 마치 저희 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속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누가 보면 네 시동생 데리고 살라고 너한테 억지로 협박이라도 한 줄 알겠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꺼내겠니? 형수님, 그럼 저희 집 구할 때 돈 약간 보태주실 수는 있으시죠? 솔직히 형수님 가족분들이 하는 핫도그 사업 벌써 체인점까지 내셨다면서요. 지금 돈을 끌어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족끼리 좀 돕고 삽시다. 제가 형수님이라면 시동생 잘 살라고 그렇게 도와줄 것 같거든요. 참 황당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엔 아버지 핫도그 사업이 잘 됐던 게 맞아요. 여기저기서 체인점 문의도 많이 와 2호점까지 체인점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핫도그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겠냐 하시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판매량으로 계산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친정아빠와 친정엄마 그리고 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기름 튀기면서 노력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니 화가 나더군요. 서방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왜 보태줘야 하는데요? 그럴 생각 조금도 한 적 없어요. 당장 길에만 나가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은 널리고 널렸어요.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나중엔 애기 아빠가 될 텐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돈돈거리면서 살 거예요? 스스로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입에도 풀칠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집을 구하는데 돈을 보태준다거나 아니면 저희 집 한 칸을 내어주는 건 힘들 것 같네요. 말을 하는 내내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다 커서 결혼을 앞둔 성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시동생을 감싸기만 해주는 시모의 태도도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그 장소에서 제 말에 목소리를 보태주셨던 아버님께선 집을 나가기 전 제게 재차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새아가. 너희 시어머니가 나이를 아주 허스로 먹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더 무게감이 있고 진중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막무가내가 되어가는지 원.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제 이야기 다 했는걸요, 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열띤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은 아버님과는 다르게 옆에서 듣기만 할 뿐 제 말을 조금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왜 아까 한마디도 안 하고 망부석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 옆에서 날 좀 거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도련님 하는 행동, 어머니 말씀에 화도 안 났어? 거기서 나까지 거들어져 버리면 싸움만 더 길어지지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지. 그래도 당신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어야지. 정신 번쩍 들 수 있게끔 말이야. 나중엔 진짜 가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때도 저렇게 철없이 행동하면 어떡하려고. 아유, 알았어. 내가 나중에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혼내놓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네. 끝난 일 가지고 계속 말 꺼내는 것도 보기 안 좋아. 남편은 나중에라도 시동생을 혼내놓겠다며 제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되려 더 화를 내야 할 남편이 침착하니까 그게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밀려왔어요.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래도 그날 제가 한바탕 쏟아내고 나온 것이 통했는지 몰라도 시동생은 집을 달라거나 집 사는데 돈을 보태달라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징징거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무지 갈 곳이 없고 이사를 갈 마땅한 집도 크게 구하지 못해서 결국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굳이 능력이 안 되면 시부모님과 합가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과 아슬아슬하게 가족 관계를 이어나가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는 것이었죠. 119 구급대원의 전화가 끊기고 난 후 저와 어머니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아버지가 실려가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검사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께선 고개를 내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다른 부위가 골절이 심하게 됐다거나 한다면 수술을 통해 뼈를 붙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활 훈련을 받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뇌는 다른 영역입니다.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환자분의 경우엔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깨어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와 어머니 속으로 기적이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그날 조퇴라고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와 저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그래서 의사 선생님조차 놀라게 만들길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선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렸기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저희가 슬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제게 다가와 등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왜 울어? 외할아버지가 아야 해서 울어? 울지 마, 엄마. 우리가 외할아버지 호해드릴게. 외할아버진 이제 안 아프실 거야. 왜냐면 방금 저 멀리 별나라로 떠나셨거든. 그래서 이제 호해드리지 않아도 안 아프고 편히 계실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의 고통은 실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제대로 찍어 놓은 것이 없어 급한 대로 집에서 아버지께서 웃고 계시는 사진을 가지고 영정사진을 만들었는데 해맑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친정엄마도 그때 당시엔 합병증에다 뭐다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여서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불행 그 자체였어요.
장례식장엔 생전 아버지께서 잘 알고 지내시던 분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까지 어떻게 아시곤 찾아오셔서 아버지 부고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힘들 때 그렇게 찾아와 힘내라, 어떡하냐 하고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엔 시동생 내외를 제외한 시부모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아버님께선 저를 말없이 꼭 끌어안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게 다가와 벼랑간 이런 걸 물어보더군요. 아가,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 아유, 참, 어떡하면 좋으니. 괜찮아요, 어머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 말이다. 혹시 사돈 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니? 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예요. 그럼 사돈 어른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셨으니 일손이 딸리겠구나. 지금 안사돈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가게에도 못 나온다면서? 그럼 너 혼자 같이 가게를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게를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장사를 하려면 남자가 필요할 텐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에 흉흉해서 여자들끼리 장사를 하면 이상한 사람들도 막 찾아와서 해코지라고 그런다고 하더라. 사부인도 연세가 있고 너도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말라서 나쁜 사람들이라도 찾아오면 어쩌려고. 장사하는 동안 그런 손님 한 번도 없었고 설령 찾아온다고 한들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어머니랑 저 둘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에휴, 그래, 알겠다. 그래도 뭐 힘든 일 있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꼭 털어놓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시자 붙은 사람들은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듣기엔 별뜻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평소엔 제게 걱정도 해주지 않던 시모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하니 이상하게 영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장례식장까지 걸음을 해주신 만큼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쯤이었을까요? 겨우 정리를 다 끝내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벼랑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남편은 집에 두고 저 혼자 집으로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혼자 오라고 하는 걸까 싶어 갔더니 세상에 저 먹으라고 삼계탕을 끓여둔 거 있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는 삼계탕 그릇을 쳐다만 보고 있자 시모가 절 식탁에 앉히더니 커다란 닭다리를 하나 뜯어가지곤 그릇에 덜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장례 치른다고 고생했지? 준비된 이별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신 건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장례 치르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몸보신 해야지. 자 어서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큰일이 난다는 말이요. 일단 그릇에 덜어주기까지 했으니 먹긴 먹었지만 기분이 이상해서 닭이 코로 넘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영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가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고 있으니 그제야 시모가 제게 본론을 꺼내더군요. 큰애야, 있잖아.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신경도 잘 못 써주고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원래 며느린 시댁의 귀한 손님이라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해줘서 이제라도 신경을 좀 써주려고 그러지. 아이고, 내가 밥 먹는데 너무 말을 많이 걸었지? 편하게 먹어, 편하게. 시모는 절 걱정한다,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확실히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날 시모가 차려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간 뒤
이 부분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되려 절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말 궁금하셔서 여쭤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 평소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매출은 얼마나 나오냐, 장산 잘 되냐 여쭤보시는 거 당신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 난 며느리 걱정하는 시어머니라고밖에 안 느껴지는데 내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모님께서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난 되려 감사할 것 같아. 날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하고 신경 쓰면서 날 세우고 살면 당신만 피곤해져.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라니 제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의 불신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민한 거라 치부하기엔 너무 찝찝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속으로만 품고 있던 저의 불신이 확신이 되는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로 시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등장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저희 가게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서방님이랑 동서까지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지금 가게 문 열기 전이지? 사부인은 안 계시고 너 혼자 있니? 어머님 병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 오히려 잘 됐다. 너 준비하던 거 잠깐만 멈추고 우리 앞에 와서 좀 앉아봐라. 시모는 제 손을 잡아 끌어 절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동생은 절 마주한 채로 앉아선 능글맞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동서도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던 그 순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똑바로 들은 거 맞다. 정 안 믿기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마. 이 가게 너희 시동생한테 넘겨줘라. 그동안 너무 일만 하느라 너 고생 많이 했잖니. 이참에 너도 좀 쉬고 사부인도 이참에 건강에 신경 쓰면 더 좋지 않겠어? 다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시모는 나와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가게를 맡기라는 것이었죠.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오셔선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가게를 왜 서방님한테 줘요? 형수님, 제가 놀고 먹는 백수처럼 보여도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일이 좀 생겨서 가게 문을 닫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가게가 성공하는지 노하우를 아주 꽉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게는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남의 가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게를 차려서 내 장사를 하면 될 일이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선 가게를 내놓으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 형님, 말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남이라뇨. 저흰 형님을 여태까지 쭉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형님은 저희를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가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것도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손님이 얼마나 찾아오냐 물어보신 것도 다 이러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면서요. 저는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마음 믿으려고 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보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제게 거짓말을 치신 거네요. 그쵸? 그래, 나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마. 가게 넘겨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내가 공짜로 시동생한테 넘겨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매달 정산해서 준다니까. 넌 그냥 앉아서 돈만 받아먹으면 된다. 뭐가 그리 의심이 많어? 형수가 돼가지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못할 망정.
다른 곳에다 장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도 없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도 많이 오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 기가 막혀서 원.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그리고 막말로 이 가게가 쭉 네 거일 것 같냐? 나중에 사부인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가게는 자연스럽게 맞사이가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게도 우리 큰아들 가게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좀 해봐.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 듣고만 있으려니 해도 정말 너무하네. 대체 남의 영업장에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를 찍찍 해대는 겁니까? 시모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내뱉고 있던 그 순간 병원에 가셨던 어머니께서 뻘개진 얼굴을 하고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까지 뜻하지 않은 어머니의 등장에 적잖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창 당황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다가와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세상 뜨면 이 가게 이서방한테 물려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이서방이 직접 그랬어요? 그런 거라면 오늘 당장 연락해서 꿈 깨라고 말해줘야겠네요. 이 가게 우리 딸 이외엔 절대로 남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요. 문을 닫으면 닫았지. 그리고 뭐 얼마나 대단한 장사 비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노하우 가지고 그대로 가게 차려서 장사해요. 사돈 총각. 남의 집 장사에 함부로 물 끼얹을 생각하지 말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자 정 그러시면 가게 본점은 우릴 주시고 체인점 하나 작게 운영하는 거 어떠세요? 값은 저희가 잘 쳐드릴게요. 본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네들이 여기에 지분이 있어? 지금까지 사돈이라 대우해줬더니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네. 썩 꺼져요. 내가 몸이 부서진 한이 있어도 이 본점은 운영할 거니까. 그리고 혹여 이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네들한테는 안 팔아.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고 말지. 썩 꺼져요 얼른. 어머니는 얼굴에 철판을 수십 장 깐 것 같은 시댁 식구들을 등 떠밀어 쫓아내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저런 사람들인지 처음 알았다며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혀를 내두리시더군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평생 이룬 업적을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말은 가게를 팔라고 하지만 그냥 가져간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시댁은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무가내 무대포 같은 시댁 식구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남편도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집에서 제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가게에서 어머니랑 동생이랑 대판 싸웠다면서 나중엔 장모님까지 개입하셔가지고 한 소리 하시고 대체 왜 이렇게 계속 우리 집이랑 싸울 일을 만드는 거야? 그냥 좋은 말로 대충 말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쯤 되면 당신이 우리 가족이랑 말다툼하는 걸 즐기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된다. 벼랑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대뜸 서방님한테 가게를 물려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 몇 천만 원, 아니 몇십억을 준다고 해도 난 절대로 못 팔아. 아니 안 팔아. 동생도 가족이잖아. 우리가 눈 감기 전까지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족. 내 동생. 아, 나도 중간에서 불 끄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어? 결국 당신은 당신 혼자만 생각하는구나. 나 이제 알았어. 당신 애초부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서방님을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고 뭐든 싸워서 언성 높일 일도 만들지 말고 어머니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저 고분고분 대답만 하고 따르는 걸 바랬던 거야. 그렇지? 됐다, 됐어.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더 이상 말했다간 우리 싸움으로 번지겠어. 그만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그래, 알겠어. 얘기도 그만하고 우리 관계도 여기까지 하자. 나중에 대화 나눌 가치도 못 느끼겠어. 그저 말하는 대로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살아. 나같이 할 말 다 하고 감정 낭비하는 사람이랑 시간 아깝게 살지 말고. 애들도 있는데 이혼을 하자고? 지금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 같아? 진심이야. 이혼해. 갈라서자고. 이 상태라면 더 이상 남편과는 부부의 연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항상 그런 식이었죠. 시댁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방관자 그뿐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문제라고 하면서 시댁 편을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고 참고 살다가 이번 일로 폭발해버린 것이었죠. 저희 사이엔 두 아들이 있었기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차피 갈라설 사이인데 굳이 전화를 받을 이유가 있나 싶어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시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쓰이는구나. 내가 한동안은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정말 미안하다. 내 진심으로 사과하마.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랑 남이 되고 나서도 아버님께 가끔씩 안부 연락 드릴게요. 아버님께선 제게 잘해준 것이 없다며 계속해서 전화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 많이 바빠서 시모와 시동생 내외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 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댁과 영원히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남이 되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제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잘난 가게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보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 후 저와 아이들은 홀로 살고 계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었는데 갈라서고 나니 언제 답답했었냐는 듯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아이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간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아무런 연락이 없던 전 남편이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서 가게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면서 울먹거리더니 이내 제 앞에 쑥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꼭 와서 사과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하지 말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 저는 남편을 일으켜 밖으로 내쫓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제 다리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혼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모든 게 지옥이었어. 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를 빌려줘야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1억 3천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빌려주셨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래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대. 이번엔 정말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믿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내 동생이 믿을 수 있는 건 나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재수 씨뿐이잖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돈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말도 못 꺼내지. 재수 씨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도움을 청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서 동생을 믿고 그 돈을 빌려줬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리고 말았어. 시동생은 그 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해보겠다며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믿고 대출까지 끌어다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사업에 실패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놈이 어머니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난 얘기도 못 꺼내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동생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시는 분이라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동생한테 주셨는데 그것까지 싹 다 말아먹은 거야. 결론적으로 빚만 더 불어나게 되어버린 거지. 동생은 빚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어 놓고서 어디로 갔는지 아예 잠수를 타버렸고, 재수 씨랑은 이혼을 했어. 조카도 재수 씨가 키우기로 하고, 아버진 나중에 그 사실 알고서 충격받아서 그대로 자리에 들어놓으셨어.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고 여기로 찾아온 건데? 설마 돈 달라고 온 건 아니지? 당신 돈 잘 벌잖아. 그 일 이후로 회사에서 월급 받는 족족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나가고 있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랑 애들이 보고 싶더라. 그래서 찾아왔어. 여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정말 후회 많이 했어. 내가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가족 편만 들지 않았다면 우리 이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가족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편을 들었던 게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질 줄은 몰랐어. 미안한데 이미 늦었거든? 너 그냥 가줄래? 여보,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내 옆에서 다시 한번 힘이 되어줄 수 없을까? 돈은 필요 없어. 나 우리 가족들하고 연 끊으라고 하면 끊을 자신 있어. 그냥 당신과 애들만 있어주면 돼. 그러니까 나 정말 지옥불의 수주 좀 꺼내주라. 정말 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참나,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절대로 다시 못 담아. 내가 당신을 받아주는 일 같은 건 없을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되도 않은 감성팔이 그만하고 당장 우리 가게에서 나가. 전 남편은 제 손에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전 남편을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본인도 창피했는지 아주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바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 아빠로서 가정을 지켜주고 내 남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길 바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시댁 편만을 들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몰래 돈도 많이 가져다 줬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재는커녕 오히려 우리 친정집 욕을 하고 나무라는 남편을 보니 정머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던 건데 전 남편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남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건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 가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결국 망한 건 자기네들 인생이더라고요. 망해버린 남편의 인생이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조금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되려 업보청산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여러분, 지금 저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핫도그 가게도 변함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만 가득이네요. 진작에 끊어냈으면 더 빨리 행복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지긋지긋하고 환멸이 나는 시댁과 연을 정리한 채 제 스스로 행복을 찾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재혼하지 않고 쭉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님들과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